이번 시간에는 17페이지예요. 의사표시예요. 먼저 의사표시라는 뜻이 뭐냐? 그게 의에 있죠. 말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해요. 표의자가 일정한 법률 효과인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낼 의도를 가지고 의혹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행위를 의사표시라 그래요. 즉 권리 의무라는 법률 효과를 의혹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걸 의사표시라 그래요. 보통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로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의도를 갖죠. 이 아파트를 내가 팔아야겠다. 누가 내한테 5억을 준다면 팔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의도를 가져야 돼요. 그죠? 이 의도를 가진 이 갑이 그것을 마침 우리라는 사람이 사겠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 내 아파트 5억에 살래라고 이렇게 표시 행위를 하죠. 이렇게. 그렇죠? 뭐 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아니면 편지로 보내든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이 갑의 이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이 전체를 뭐라 그러냐? 그걸 우리는 의사를 표시했다 해서 의사표시라 그래요. 만약에 상대방에 청했으면은, 야, 내 5억에 내 아파트 팔 테니까 이게 살래? 이렇게 물었다면 이걸 청약이라 그럴 것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야, 너 아파트 내가 5억에 살 테니까 나한테 팔래? 라고 하면 이 갑의 입장에서 뭐라겠어요? 의뢰의 청약이 돼서 갑이 생각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좋아, 5억이면 내가 팔아치워야겠다.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데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아파트 산다든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산한 다음에 좋다, 팔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좋다, 내가 팔게 이렇게 하겠죠? 그게 승낙하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서 청약이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행위는 바로 대표적인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의사표시라 그래요. 이 행위.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도 이제 의사표시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행위를 하게 되죠. 매매 계약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요.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의사표시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상태는 그죠. 의사표시 한 개, 두 개,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만들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서 만든 법률행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여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종류 중에 계약이잖아.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계약은 의사표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이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 이게 유효요건이죠. 의사표시의 유효요건요. 그것이 여러분 17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있어요. 양갈로 2번. 이렇게요. 의사표시의 유효요건. 유효요건 다른 말로 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죠. 효력요건 이렇게 돼요. 그죠? 의사표시의 유효요건은 곧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효력요건은 당연히요, 마음속에 의사를 가져야 되잖아요. 의사. 이게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거죠.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이죠.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내면에 있는 의사. 이걸 결심한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표시행위 해야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 표시행위는 외부로 나타나는 거죠. 외부로. 그래서 내면에 있는 것이 외부에 고스란히 일치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효과 의사인 이 의사 유효한 요건, 의사표시 유효 요건은 첫 번째는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사와 표시행위가 완전히 일치돼야 되죠. 이걸 우리는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할 것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마음먹은 의사를 결정하는데 자유롭게 결정해야 돼요. 자유롭게. 그 다음에 이 표시행위도 자유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를 결심하여 표시하는 이 전 과정. 그렇죠? 이 전 과정이 뭐예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표의자가. 이 의사 표시하는 표의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해서 밖으로 표시해야 돼요. 일치되게,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즉 마음먹은 의도를 결심하는데 누군가 부당한 간섭인 사기를 했다든가 누군가 강박을 했다든가 하면 이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효한 의사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와 표시를 일치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의 간섭 없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이건 뭐냐냐? 이걸 두 번째 요건. 이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것 외에도 반드시 뭐예요? 자유로운 의사결정,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돼.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이게 없어야 돼. 그렇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요건. 자, 첫 번째는 의사와 표시행위가 완전히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서 표시하는 데까지 간섭이 없어야 된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는 사기강박이 없을 것 이렇게 표현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바로 의사표시가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유효권은 의사표시가 완전히 일치할 것, 그리고 의사표시에 강박이나 사기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죠. 그렇죠? 당사자 자유로운 의사에서 사기나 강박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했다. 이때 외부에 표시한 행위와 마음속에 마음먹은 의사가 완전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니까 이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되겠죠. 유효하게, 그죠? 이 표시행위는 고스란히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유효한 거죠. 권리 의무를 만들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유효,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이죠.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요.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있겠죠.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말이죠. 정상적이지 못한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겠죠. 첫 번째는 즉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요. 이거예요. 사기강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바로 비정상적 의사표시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유효가 발생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표시해서 합치돼서 계약했다면 유효다. 그 계약 내용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서 권리자는 의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하고 의무자는 내용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정상적 의사표시죠. 이때 되죠. 이때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죠. 이게. 즉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 두 가지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에 됐어요. 우리 민법은 다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정리해 봅시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첫 번째가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다. 의사표시. 이런 모습의 의사표시가 있다. 불일치하는 경우죠. 자, 여기는 우리 민법이에요. 정해놨어요.
마음속의 진의를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 표의자가 마음속에 있는 의사는 숨겨놓고 표시행위는 다른 표시행위를 했어요. 이걸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첫 번째, 비진의 표시. 뭐야 이게? 진의가 아닌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민법에서는 107조에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즉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 진짜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먹은 그대로 두고 표시행위는 엉뚱한 표시행위를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즉 자기의 재산권인 소유권을 줄 생각 없어요. 정리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는. 그런데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친구한테 야, 내 이 소유권 너한테 줄 테니까 니 받을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음속에는 줄 생각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죠. 그러면서 표시행위는 뭐예요? 줄 테니까 받을래?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 아니에요. 진이라는 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하는 것을 스스로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죠? 이러한 형태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때는 우리 민법의 107조에서 이 표시행위의 효과를 107조에서 규정해놨어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원칙과 예외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예외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냐, 즉 표시행위가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냐라고 하면 그 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럴 때는 그 표시행위를 무효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여기에서 다시 법률 용어를 하나 여기서 정리를 해봅니다. 뭐냐면 여기에 악이라는 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과실이라는 말, 이것을 좀 알아두셔야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며 있어가지고 악이라든지 과실이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과실은 열매였어요. 그죠? 이 과실은 열매였어요, 열매. 그죠? 뭐,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과실은 뭐냐? 여기 과실이라는 것은 부주의한 거예요. 부주의한 거.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부주의한 것. 자기가 조심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조심을 덜 했기 때문에 또는 주의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그것을 우리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해요. 즉 어떤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또 몰랐는데 자기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뭐냐? 악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 존재하면 그것을 악의 상태다 그래요. 악의. 이게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 이게 법률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걸 악이라 그래요. 자, 과실은 뭐냐? 조심하면 알았을 텐데 부주의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과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몰랐다 그러면 뭐라 할까? 이게 질문 되겠죠? 알고 있다.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악이라 했으면 그 사실을 모른다.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럴 때는 뭐라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선이라 그래요. 선이.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과 악이라는 개념이 반대로 어떤 사실이다? 어떤 법적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악이, 모르고 있으면 선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전혀 다르죠. 여기에 선이나 악이라는 것은 좋은 의도, 나쁜 의도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실을 알고 있네, 모르고 있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알고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모르고 있다고 착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모른다, 안다 두 가지예요. 모른다, 선의, 안다, 악이. 그런데 이 모르는 것에 부주의 있었다. 몰랐는 사실에 대해서 부주의했었다. 자기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의, 악의, 그리고 과실. 이렇게요. 부주의 있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의인 것은 알았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건 몰랐다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선인 경우는 몰랐다. 악인 경우는요 알았다. 그러면 과실인데 뭐예요?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몰랐지만 조금만 조심했으면 주의를 다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너가 부주의했으니까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알 수 있었다 이 말 속에는 과실 있는 것을 의미해요. 과실 있는 것을 이렇게. 자, 요 내용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겠죠. 뭐에 몰랐는데 과실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과실한 것은 선의에 과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선의에 과실 있다. 몰랐는데 대해서 부주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죠. 근하니까 또는이죠. 또는. 악이거나 과실 있는 상대방이라면 그때는 그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행위를 무효로 취급하겠다. 효력이 안 생긴다 이 말이지. 이렇게 취급하겠다. 자, 요거 개념 정도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대방과 내통해가지고요.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그런 사실, 가짜로 만든다는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고 상대방도 거기에 합심해가지고 가짜로 만드는데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 통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통정을 통해서 뭐 했어요? 허위로 표시행위한 거죠. 이렇게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요. 이 허위 가짜 표시행위를 하는데 상대방과 내통했다는 것이죠. 내통. 상대방과 짜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과 짜고. 이 짜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을 통정이라고 하는데 이 통정을 우리는 상대방과 합의했다.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또 상대방의 양해하에 가짜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합의나 양해를 통정의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는 통정 허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통정을 우리 사회에서는 짜고 그러죠. 일반인끼리. 야, 둘이 짜고 했구나. 둘이가 가짜로 짜고 했다. 이렇게 할 때 이 통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학자나 판례에서는요. 상대방과 합의하여 가짜로 표시했다. 상대방의 양해를 받아서 가짜로 표시했다. 이걸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때는요. 이 표시행위의 효과를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해서 민법 108조에 명문을 규정을 뒀어요. 어떻게? 무효인 것으로. 효를 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무효인 것으로 이렇게 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때는 뭐예요? 스스로가 자기 표의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가짜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내용으로 가짜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아는 거죠. 서로 다 알면서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경우를 통정허위 표시를 하고 이때도 역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죠. 그런데 불일치하는 모습이 혼자 불일치하는 게 아니라 표의자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만들었다라는 면에서는 그 표시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효력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효.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그게 뭐냐면 착각한 거죠. 표의자가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자기가 인식한 거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요. 착오에 빠져서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자기가 표시하는 행위하고
지금 딱 들어맞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이것을 민법 107조에 규정해 놓고 이때 이 표시 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요. 말한 표의자는 자신의 그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하는 것을 일정한 요건, 즉 107조에서 만들어 놓은 요건을 갖추었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취소할 수 있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 형태는 세 가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의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 그리고 표의자가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서 표시행위하는 것,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경우에 각각 원칙은 유효, 무효, 취소입니다. 이 표의자가 할 수 있는 행위. 비진의 표시에서는 이 표시행위를 표의자가 말한 사람이 야, 나 없던 걸 할래. 이 말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말한 것대로 효력이 발생해버린다는 거죠. 유효가 원칙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아예 가짜로 상대방과 합의하에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효력을 줄 필요가 없다.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죠. 통정의 표시. 그 다음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 경우.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나 이거 나 인정 안 할란다.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유효, 무효, 취소 사이다. 그죠?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그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표의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거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했죠.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상세하게 또 배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뭐예요? 하자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하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민법상 하자라는 것은 사기가 있는 경우나 강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 있는 이 말은 사기 강박이 있는 의사표시다. 즉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 말이죠.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로부터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이렇게 하기도 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때 이 표시한 표의자는 이 의사표시를 민법 110조 규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해놨어요. 취소 가능하다 해놨어요.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너 내가 속였잖아. 안 해. 너 나 겁줬잖아. 겁줬기 때문에 내가 겁이 나서 내가 한다 그랬지. 나 지금은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취소라는 말이에요. 취소. 우리는 취소는 모르겠어요. 일단 취소라는 것은 또 여기 이미 한번 했습니다.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행위였지만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취소한다 해버리면 이 유효했던 권리 의무가 발생했던 것이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바뀐다 했어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를 뭐라고 했어요? 소급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죠? 소급적으로.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걸로 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에 표의자는 스스로 그 의사표시 행위한 것을 상대방한테나 취소한다.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네 가지 형태. 이 네 가지 형태를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을 거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페이지에 가면 표로 만들어 놨죠. 결함 있는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하나, 거기는 의사의 흠결로서 두 가지. 여기는 혼자 비진의 표시, 혼자 가짜 의사표시하는 거죠. 혼자. 그런데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서 하는 거죠. 통정했으니까. 착오는 뭐예요? 착오는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고. 표의자가 지금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 효과는 원칙은 유효, 예외 무효. 무효, 취소.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걸 우리는 하자인 의사표시라고 했죠. 하자인 의사표시. 하자인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던 걸로 하자, 안 한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말이죠. 그런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을 텐데,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있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의사표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효력이, 네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구나.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소요. 효력 발생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것을 우리 민법에 111조에서 정리해놨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걸 뭐라냐?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 도달이라는 의미는 뭐냐? 결국은 상대방의 지배권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돼요. 객관적 상태. 굳이 상대방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르면 도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의 의사표시를 우표를 붙여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했어요. 그러면 이 갑의 을한테 의사표시를 이렇게 할 때 말입니다. 자기 의사를 마음먹어서 표시해야겠는데 이 표시하는 방법을 상대방 을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 갑의 의사표시가 언제 을한테 효력이 생기냐 이 말이죠. 언제. 이게 바로 도달주의라는 건데, 자, 요 과정을 살펴보면 요 의사를 제일 먼저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시하죠. 끄집어내잖아요. 뭐 예컨대 우편으로 보낸다면 편지지에 쓸 거란 말이죠. 편지지에 쓰는 게 뭐예요? 표백이라 그래요. 만약에 편지지에 쓸 때 효력이 상대방 을한테 효력이 생긴다 하는 걸 표백주의라 그래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체약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니까, 자,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면 편지지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여 우체국 가서 우표를 붙여서 그 다음에 우체통에 넣겠죠. 넣으면 뭐예요? 그때 두 번째 발송하겠죠? 자, 이 발송할 때 을한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발신주의라고 그래요. 자, 이때 발신주의, 발송하는 순간에 을은 아직 발송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한테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얘한테는 유리하죠. 그러나 얘한테는 불리해요. 상대방한테는, 그죠? 그래서 이 발신주의,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발신주의는 우리 민법에요, 예외 규정을 두고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요. 외외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발신주의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발송하면 우편이요,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서 가서 집배원 아저씨가 그것을 을의 단독주택의 대문에 있는 뭐죠? 우편함인가요? 우편함에 이렇게 편지를 꼽게 되죠. 단독주택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단독주택의 그 집 담장 안에는 자기가 지배권이다, 그죠? 지배권 내에 이르렀죠. 요게. 그럼 이때 뭐가 돼요? 이때가 바로 도달이 되겠죠. 송달됐으니까, 그죠? 송달했잖아요, 송달. 이 송달이 뭐예요? 을의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객관적 상태, 을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객관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때가 뭐예요?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이때가, 그죠? 만약에 송달됐을 때,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도달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민법은 이게 원칙이다. 이게 우리 민법상 원칙이다. 도달주의 원칙. 이렇게요. 근데 이 우편을 받았어. 을이 이제 수령해가지고, 봉투를 찢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인 편지지에 돼 있는, 적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드디어 그때 이제 갑의 이 의도를 알겠죠. 상대방의 의도를 을이 스스로 알게 되는 때가 있죠. 이걸 요지했다 그죠? 요지했다 그죠? 요지. 내용을 알았다. 다 알았다. 묘지. 자, 이 요지했을 때, 요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 요때 우리는 요지주의라 그래요. 효력 발생 이때 잡으면. 이때 잡으면요, 누구한테 유리하냐 하면, 을에게 유리해요. 상대방한테. 그죠? 상대방이 이 알기 전까지 효력이 안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상대방한테 유리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민법상으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민법의 기본적 원칙은 뭐냐? 도달주의 원칙을 삼아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한테 그 상대방의 지배권에 이르러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면 효력이 그때 을한테 효력이 발생해요. 이 의사표시 효력이 이때 발생해요. 다만 민법 규정이나 특별법 규정에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예외 규정, 그 예외 규정에서 당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발신주를 예외적으로 취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나중에요. 개별적으로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개념 전체 한번 알아봐 두시면 되겠죠. 표백, 발송, 송달, 요지 각각요. 그 중에 우리 민법은 그래 원칙은 그래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렇게 했죠. 이게 중간쯤 돼요. 이 두 가지는 표의자한테 유리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것은 상대방한테 유리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은요. 중간쯤 되네요. 그렇죠. 이게 도달주의는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표의자에게도 각각 관련되어지겠다 이겠죠. 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리제도인데요. 대리란 것은 기본적으로 대리행위라는 행위, 법률행위, 거래행위는 대리인이라는 제3자가 행위를 하는데 상대방과 그 대리행위로 인하여 즉 법률행위, 거래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대리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사람이 다 가져가요.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과 법적 효과인 권리 의무 관계를 맺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행위를 한 대리인이 아니라 제3자예요. 그런 제도를 우리는 대리라고 그래요. 자, 대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여기 정리하다 해보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대리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텐데 기본적 모습은 이런 모습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A 토지를 처분해야겠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즉 교섭 능력도 있고 또 발도 넓고 사람 인맥도 많고 또 이런 거래행위를 많이 해본 능력이 있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을 활용해서 그 능력을 활용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자기는 그래요. 이러한 거래행위를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내 A 토지 네가 좀 처분을 대신 좀 해주라. 처분할 권한 줄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A 토지 처분할 권한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 갑이 소유자니까 그것을 을한테 네가 좀 처분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을한테는 그 권한이 처분할 권한이 생기죠. 요 권한을 뭐라 하냐? 대리권이라 그래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을이 상대방 찾겠죠. 병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저 A 토지를 매매계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이 행위는 매매 행위는요. 바로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사람. 이게 대리인이 되네요. 대리인의 사람이 상대방, 그래요. 거래 상대방, 매매 계약을 상대방 하는 거죠. 상대방 되는 거죠. 병이. 상대방과 이렇게 거래 행위를 하게 되고, 이렇게 거래할 때는 대리인 자격이 사는니까 우리는 대리행위라 그래요. 대리행위로서의 매매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로서요.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즉 매수인은 반대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바로요.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럼 여기서 파는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파는 사람이죠.
이 사람 파는 사람이에요. 매도인.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대리권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본인이라 그래요. 본인.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처분할 권한을 주고 처분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상대방과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 행위를 하죠. 거래 행위를요. 그러면 거래 행위를 했으니 여기서 권리 의무가 발생할 텐데 이 권리 의무는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래 되면 이 매매로부터 권리와 의무라는 효과, 이 효과를 뭐냐? 대리 행위로부터 나오는 효과니까 대리 효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대리 효과인 권리 의무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라는 사람하고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취득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대리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 가져간다 이 말이지. 그것도 직접. 이 사람한테 권리 의무가 왔다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 의무가 바로 갑하고 병하고 사이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제도, 이런 모습을 뭐라 하냐? 대리제도라고 해요. 대리. 즉 대리는 뭐예요? 행위를 하는 당사자와 행위하는 사람 이쪽이죠. 이쪽만 보면 되겠죠. 왜? 이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행위하고 법 효과도 얘가 가져가니까 이 사람은요.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권리 의무 가져가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행위는 의리하고 효과는 권리 의무는 갑이 가져가죠.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행위 주체와 권리 의무 주체가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여기는요. 대리 행위는 누가 한다고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하고요. 대리 행위로부터 나오는 대리 효과의 주체는 대리 효과는 뭐예요? 권리나 의무를 가져가는 사람은 이거는 본인이 가져가요.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인 제도다라는 것이죠. 대리제도. 이렇게 함으로써 대리제도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개인이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잖아요. 사적 자치의 확장 기능을 바로 대리가 한다 이 말이죠.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의 확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자,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 능력자를 위해서는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대리인, 이거네, 대리. 이 사람. 그죠? 법에 정해져 있는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이 법정 대리 제도, 요거죠. 법정 대리의 제도에서는 결국은 제한 능력자의 거래 행위를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뭐 한다? 보완, 보충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기능도 한다. 그죠? 따라서 대리제도는요, 확장 기능은 보통 임의 대리에서.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 기능입니다. 사적 자체의 확장 기능요. 이게 가장 기본적 기능이에요. 그 외에도 보충적 기능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대리의 기본적 기능 또는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 18페이지에 그 하단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죠? 대리라는 것은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요, 공부를 할 때요, 계속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리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권리 의무를 직접 가져가는 본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으로부터 재산권 거래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돼요. 대리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그 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3자가 법적 지위로서 나타나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요. 이게 이제 법적 지위에서의 3자다. 이렇게 해요. 본인,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 이 3자가 뭐예요?
대리제도에서의 3자 지위다. 즉, 세 사람이 필요하다. 이면 세 사람. 그죠? 이렇게. 이런 내용이 대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요. 이 대리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배울 텐데, 뭐, 대리의 사명광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복대리 구조라든지, 또, 무권대리가 또 어떤 거냐라는 거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리의 일반적인 구체적인 이제,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